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 한 마리는 검은 늑대야.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답을 말해줍니다. 내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만의 늑대를 키웁니다.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 2마리 늑대는 늘 으르렁대며 서로를 노립니다. 우리 마음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합니다. 2마리 늑대 사이에서 갈피를 놓치고 방황할 때도 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늑대를 기르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늑대의 주인입니다. 어린 늑대를 이제껏 키운 것은 나입니다. 늑대를 두려워 마세요. 늑대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늑대를 바라보세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줄지 명확히 판단하세요. 늑대를 키운 것도 나, 늑대의 주인도 나입니다. 마음에 속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은 오직 나뿐입니다. 나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가시를 거두세요입니다. 지은이는 광우 스님, 세멘 파커스에서 펴냈습니다. 광우 스님은 책과 명상을 좋아하는 수행자, 방송과 유튜브, 강연 등을 통해 종교를 초월하여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나무 스님입니다. 재미있고 쉽게 하시는 설법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학창시절엔 철학자를 꿈꾸었고 문득 깨달음을 얻고자 19의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하셨습니다. 이 책은 1장 그냥 할 뿐입니다. 2장 중심만 잡으면 괜찮아요. 3장 가시를 거두세요. 4장 혼자일수록 강해집니다. 5장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6장 감정도 습관이랍니다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부님의 강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뾰족한 가시를 이젠 거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을 찌르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맙니다 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라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가시를 거두세요. 화려한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꽃이 있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며 동물들과 친해지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싶어도 모두 꽃을 멀리합니다. 슬픔에 빠진 꽃은 지나가는 사슴에게 하소연합니다.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니? 난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사슴이 말했습니다. 너는 화려하고 예쁜 무늬를 가졌어. 기분 좋은 향기도 나. 그런데 너한테는 뾰족한 가시가 있어. 그래서 아무도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야. 제가 어떤 분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똑똑해서 놀랐고, 2번째는 또박또박 말을 잘해서 놀랐습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진심으로 그분의 장점이지요. 그런데 3번째로 왜 놀랐느냐? 너무 부정적이라서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볼수록 놀랍더군요. 뭐가 저리도 삐딱할까?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리 삐딱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부정적이니 말할 때마다 삐죽거립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생각이 참 삐뚤어졌구나.
한마디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마디 말이라도 불편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덕불고라는 말이 있지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그분 주변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늘 외롭고 지친 모습입니다. 늘 날카롭고 신경질 가득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분을 날카롭게 만들었을까요? 다시 꽃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 후로 꽃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주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이 눈을 떴을 때 가지에는 더 이상 뾰족한 가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시를 거둔 꽃에게서 배웁니다. 눈을 감고 나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뾰족뾰족한 가시들을 관찰해 봅니다. 이 가시들은 어떻게 돋아난 것일까요? 가시들의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슬픔, 분노, 미움, 고통, 후회. 수많은 상처와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아픔들이 가시가 되어 나와 남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오 맙소사. 사실 그 가시는 내 눈물이 굳어 뾰족해진 얼음 송곳이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꽃이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슬퍼하지 않아도 돼. 후회하지 않아도 돼. 내 탓이 아니야. 더 이상 상처받지 마. 괜찮아, 괜찮아. 토닥토닥. 가시를 세운 여린 영혼의 꽃송이들이여.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시 가시를 거두어도 당신은 안전해요. 자신을 안아주세요. 토닥토닥.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해요. 이제 괜찮아요. 그만 가시를 거두어요. 그래도 사람이 희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유리, 이슬, 물거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란 참 조심스럽고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비유한 명언 중에서 난로 같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멀리 하면 춥고 가까이 하면 자칫 되기 쉬우니까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는 표현도 좋아합니다. 너무 힘을 주면 깨져버리니 사람과의 관계도 살얼음을 걷듯이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 나를 괴롭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자식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평생을 같이 갈 줄 알았던 친구가 작은 이익에 돌변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희망입니다.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것도 사람이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을 기다립니다. 좋은 사람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린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쓰디쓴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면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피해도 다친 마음이 낫지는 않습니다. 피할수록 외로움과 공허함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사람을 피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 없이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없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사람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세요. 당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꽃향기에 나비가 모여들고 벌들이 춤을 춥니다. 당신이 향기로우면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실 사람과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되고 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사람의 관계란 그토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좋은 실타래든 나쁜 실타래든 살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아도 사람을 통해 치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노스님의 해몽법. 옛날 옛적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길을 떠납니다. 서울에 거의 당도했을 무렵 날이 어둑해지자 근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날 밤 선비는 생생한 꿈을 꿉니다. 숟가락을 들고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밥상이 확 엎어지는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선비는 탄식합니다. 아이고, 밥상이 엎어지는 꿈을 꿨으니 이번 시험은 망했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시리에 빠진 선비는 시험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합니다. 그때 멀리서 은은하게 목탁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비는 답답한 마음에 목탁 소리가 나는 절을 찾아갑니다. 절 마당으로 슬쩍 들어가 보니 노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선비는 노스님에게 달려가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노스님이 껄껄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그 꿈은 길몽이요. 선비는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밥상이 엎어졌는데 어찌 길몽입니까? 젊은 양반 생각해 보시오. 밥을 먹으려는데 밥상이 엎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을 다시 차려야지요. 시험을 보기 전에 밥상이 엎어졌으니 이는 시험에 합격해서 새 밥상을 차려 먹는다는 뜻이요. 이게 길몽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선비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가 절에서 나간 뒤 동자승이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꿈이 그런 뜻인가요? 노스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나야 모르지. 그런데 왜 길몽이라 하셨습니까? 노스님이 미소를 띠고 동자승에게 대답했습니다. 꿈이란 본래 마음이 만드는 것이란다. 좋은 꿈도 나쁜 꿈도 마음이 만드는 것인데 자기가 만든 꿈에 자기가 속고 있구나.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그 선비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그걸로 됐지 않느냐. 며칠 후 그 선비가 노스님을 찾아와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의 해몽이 정말 용하다며 신기해하는데 노스님도 동자승도 그저 말없이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재미있었나요? 평소 자잘한 꿈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흔히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징조가 있으면 자신에게 애군이 닥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금만 노력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마음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그 모든 상황이 어쩌면 마음이 만들어낸 조작된 믿음은 아닌지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조작된 믿음에 속아 좋은 기회를 수없이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속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꿈자리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꿈을 굴리는 존재가 되세요. 감정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마음을 굴리는 존재가 되세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위약 효과라고 하죠.
가짜 약을 먹고는 효능이 있다고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에게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주면서 일반 커피라고 속입니다. 커피를 마신 사람은 사실 무카페인인데도 일반 커피를 마셨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과일즙을 주면서 알코올 도수가 있는 술이라고 속입니다. 과일즙을 마신 사람들은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취기가 올랐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위약 효과를 경험합니다. 간밤에 꿈을 잘 꿨으니 일이 잘 풀리겠지. 아침에 미역국을 먹어서 시험을 망칠 거야. 스스로 만든 근거 없는 생각에 속으면서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야구공만한 종양이 자라고 있었죠. 주치의는 획기적인 신약이라고 설명하며 환자에게 약을 주사합니다. 주말을 넘기지 못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환자는 급속도로 상태가 호전됩니다. 커다란 종양이 반 이상 녹아버렸고 10일 후에는 퇴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조차 결과를 믿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퇴원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에게 사용된 신약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절망한 나머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이틀 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이 남자의 사례는 의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만의 비구니 스님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이 비구니 스님도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살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평소 존경하던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병원에서 제가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니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비구니 스님은 시한부 환자라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후회 없이 살겠노라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봉사도 합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치지 않고 강의와 조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모든 병이 저절로 낫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도 자기 생각에 무너져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도 자기 생각에 휩쓸려 큰 패착을 경험합니다.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도 자기 생각에 넘어져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조정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놓치는 많은 것들. 투명 고릴라 실험을 아시나요?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일리노이 대학의 데니얼 사이먼스는 아주 독특한 심리 실험을 생각해냅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짧은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에는 농구공을 패스하는 두 팀이 나옵니다. 한 팀은 흰 옷을 입었고 다른 팀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흰 옷을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횟수를 정확히 세어보세요.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팀에 집중합니다. 그때 영상 속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릴라로 변장한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며 농구 코트 한가운데를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이 고릴라가 영상에 나타난 것은 9초 정도였죠.
그런데 동영상이 끝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영상을 집중해서 보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영상에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우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훗날 수많은 심리학자가 극찬한 투명 고릴라 실험입니다. 무주맹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변화맹시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주변 사물에 변화가 생겼는데도 이를 쉬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 실험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현상의 많은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자기 고집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위주 성질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실수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알고 보니 내가 봤던 것과 다르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른 일이 많습니다. 무언가에 유독 집착하는 사람은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칩니다. 일에만 집착할 때 건강을 놓쳐버릴 수 있고 돈에만 집착할 때 관계를 놓쳐버릴 수 있고 이익에만 집착할 때 사람다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우거진 길을 걸어가며 잠시라도 자신의 발걸음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지길 희망해 봅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웁니다. 분노를 화라고 합니다. 분노는 바로 불입니다. 분노는 나 자신과 타인을 활활 불태웁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는 분노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가 진행한 분노 측정 연구에 따르면 분노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50세 이후에 사망할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교수 보고에 따르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심장병 등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미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분노 수치가 높을수록 단명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화를 내면 당장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불길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에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화를 내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집니다. 당연히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오겠죠. 화를 내면 혈액 속 염증 세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일까요? 화를 억누르면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화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화를 내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태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화가 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면 분노가 치밀 것 같은 사람은 피하고 설령 만나더라도 최대한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정신 승리도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피하는 거야 라고. 그런데 살다 보면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상대의 심기를 존중하되 명확하게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화를 내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상대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화를 마구 내도 건강에 안 좋고 너무 참아도 안 좋다고. 분노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적당히 땀을 내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단연코 화를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영숙 씨는 진상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힘들어하던 중에 자기 개발 서적을 보고 결심합니다. 퇴근길에 음악을 들으며 집까지 걸어가기로. 운동하러 갈아 신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1시간가량 걷다 보면 하루의 나쁜 기억이 싹 지워집니다. 이 간단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영숙 씨는 놀라운 효과를 봅니다. 그 다음 분노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규칙적이고 꾸준한 명상은 정서 안정에 놀라울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사실 명상은 운동보다 효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도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화를 내면 손해, 참으면 병이 됩니다. 지혜롭게 분노를 관리하고 싶은 당신에게 적당한 운동과 꾸준한 명상을 권합니다. 말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먼 옛날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주변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자꾸 거슬렸습니다. 서운하고 억울했던 왕은 어느새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주 지혜로운 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 그를 만나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몇 명만 데리고 몰래 현자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현자의 집이 가까워질 즈음 어디선가 심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웬 여인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지거리를 노인에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차마 듣고 있기도 민망한 말이었습니다. 이윽고 욕설을 퍼붓던 여인이 씩씩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모욕을 받고 있던 저 노인이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 현자입니다. 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여인이 누구기에 그토록 심한 욕을 퍼붓는 겁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제 마누라인데 가끔 저러지요. 왕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욕을 듣고도 어찌 그리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그게 저한테 한 욕이었습니까? 제가 관심이 없어서요. 그 말에 왕은 큰 충격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그 뒤로 자신을 비난하는 말들을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좋은 정치를 하려고 더욱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귀가 둘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뜻이라죠. 좋은 말은 담아두고 나쁜 말은 흘려버리세요. 다행히 우리에겐 필요한 말에만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유익한 말에 집중하세요. 말에 휩쓸리지 않고 말을 굴리는 존재가 된다면 삶이 한 뼘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못된 사람을 상대하는 법. 먼 옛날 인도의 위대한 스승이 제자들과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여행에 필요한 짐을 맡아줄 짐꾼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짐꾼이 너무 무례하고 버릇이 없었습니다. 성질도 고약한 데다 화가 나면 말을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순례가 길어지면서 제자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자 제자들이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 짐꾼을 쫓아버리십시오. 훌륭한 짐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저 무례한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짐꾼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인욕을 가르쳐 주겠는가?
제자들이여, 난 저 짐꾼에게 인욕이라는 수업을 받고 있다네. 숙연해진 제자들을 향해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지를 순례하고 있다네. 만약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성지가 될 것이라네. 우리는 인생이란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내 뜻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말했답니다. 정말 치료받아야 할 환자는 병원에 오지 않고 그런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싫다고 말하세요.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만나지 마세요. 별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적당히 대하세요. 그런데도 도저히 비껴갈 수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내 마음을 공부시키러 온 선생님이구나. 혹시 아나요? 여러분도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을는지. 참고로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실천이 잘 안 된답니다. 쉿. 타인의 시선. 소녀는 얼굴에 난 큰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큰 점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소녀는 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얼굴에 난 점을 없애주세요. 어느 날 소녀는 남몰래 숲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전설 속의 요정이 덫에 걸려 있습니다. 소녀는 날개 달린 작은 요정을 덫에서 놓아줍니다. 다시 날게 된 요정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있니? 나를 살려줬으니 네 소원을 들어줄게. 내 얼굴에 난 이 점을 없애줄 수 있어? 요정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대답합니다. 소원을 들어줄게. 요정은 자신의 날개에서 가루를 한 움큼 털어내더니 그것을 소년의 얼굴에 뿌립니다. 자, 이제 점이 보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남기고 요정은 사라집니다. 소년은 무언가에 홀린 느낌입니다. 혹시나 하고 냇물에 얼굴을 비춰봅니다. 놀랍게도 얼굴에 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후 소년은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심성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한 소녀와 알콩달콩 연애도 합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소녀는 거울을 보다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큰 점이 얼굴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멀리할 거야. 다시 외롭고 어두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힐 거라고 생각하자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소녀는 울면서 숲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애타게 요정을 찾습니다. 요정이 나타나자 소녀는 외칩니다. 내 얼굴에 점이 다시 생겼어. 어서 없애줘, 제발 부탁이야. 요정은 소년을 그윽하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난 사실 내 얼굴에 점을 없애지 않았어. 내 능력으로는 점을 없앨 수가 없단다. 아니야, 내가 날개에서 털어낸 가루를 내 얼굴에 뿌린 후로 점이 사라졌어. 아이야, 진실을 말해줄게. 사실은 내 눈에 점이 보이지 않도록 최면을 걸었던 거야. 너에게만 안 보였을 뿐이지 점은 항상 있었단다. 그게 진실이야. 소녀는 얼굴에 점이 사라졌다고 착각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닫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아하던 소녀와 사랑에 빠진 것은 얼굴에 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소년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얼굴에 있는 점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던 거죠. 소년은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제 얼굴의 큰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작은 단점인 점에 연연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큰 장점인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큰 관심이 없답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세요. 외로움이 보내는 신호. 가슴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밖으로 만족을 구할수록 내면은 더욱 고독해집니다. 가슴에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 알아차리세요. 외로움은 나를 챙겨달라는 빨간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홀로 걷거나 홀로 차를 마시거나 홀로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을 음미해 보세요.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혼자일수록 내면은 더욱 빛이 납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친해지세요. 외로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지 마세요. 항상 밖으로 치달리는 나에게 외로움이 신호를 보내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시간이야. 난 그래도 삼재를 믿어. 삼재라고 들어보셨나요? 삼재는 사람의 인생에서 9년 주기로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고비와 재난이 겹치는 시기를 뜻합니다. 삼재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간에 워낙 오랫동안 뿌리박힌 관념이라 삼재를 깊이 믿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삼재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평소에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삼재가 아닌데도 일이 꽉 막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재가 들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삼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삼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삼재를 100% 믿고 의지합니다. 비교적 젊은 친구가 삼재를 확신하기에 왜 그런가 물어봤습니다. 친구의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일을 몇 번 겪었거든.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전부 삼재 때 일어난 일이더라고. 내 경험상 삼재는 분명히 있어. 삼재 중에서도 나가는 날삼재가 더 무섭다느니 하면서 제법 전문 용어까지 튀어나옵니다. 나이와 연도까지 들먹이며 열변을 토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친구에게 생년월일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요새 성능 좋은 인터넷 만세력으로 친구의 팔자를 펼쳐봤습니다. 오, 맙소사.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친구가 자기 나이를 잘못 계산해서 자신의 삼재를 엉터리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가 겨울이라 양력 음력 계산해서 자신의 해를 잘못 뽑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친구가 경험했다는 큰일이 터졌던 시기가 실제로는 삼재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친구의 멍한 표정이 기억납니다. 아마 자기도 꽤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의 비장한 한마디. 난 그래도 삼재를 믿어. 그렇다고 삼재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의 한 시기에 삼재 때가 되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살피며 왔던 길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는 신중과 반추의 시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맹목적인 믿음에 취해서 스스로 마음을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가 되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것입니다.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수없고 불길한 일이 일어날 때
전혀 관계없는 조건에 원인을 갖다 붙여서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징크스가 있습니다.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한 사람이 있고 아주 심하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 마음이 투명해질 때 혹은 어떤 현상들을 관찰하다 뭔가 핵심이 짚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팍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가짜 신념에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짐해 봅니다. 징크스에 굴림 당하지 말고 징크스를 굴리는 존재가 되자. 그리고 9년마다 또 다짐해 봅니다. 삼재에 굴림 당하지 말고 삼재를 굴리는 사람이 되자. 삼재를 포함한 모든 불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존재가 되시기를, 스스로 만든 가짜 신념에 속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